안녕하세요. 시민의 영화관입니다. 저는 영화관지기 별그물입니다. 오늘은 영화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거대한 주제인가요? 할리우드 고전기 코미디 장르의 대가로 평가받는 프레스톤 스터지스 감독은 올해 봉준호 감독이 수상한 아카데미 각본상을 최초로 수상한 감독인데요. 그의 1941년도 작품인 설리반의 여행에서 통속적인 코미디 영화로 인기 감독의 반열에 오른 존 설리반은 영화 제작자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는 삶의 진실된 의미를 다루는 존엄성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작자는 그런 영화를 누가 돈 주고 보냐며 설리반을 다그칩니다. 영화는 예술일까요? 상품일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동시대인들은 영화의 아이디카드에 어떤 단어들을 적어야 할까요? 예술을 일컫는 아트의 그리스어 어원인 테크네는 기술에 가까운 단어인데, 이는 예술이 초기에는 생활과 밀접히 연계된 실용적 기술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화, 조각, 건축처럼 오늘날 예술에 속한 것들과 항해술, 웅변술, 의술 같은 실용적 기술이 구별되지 않았고 모두 테크네의 범주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합리적 성격을 가진 기술과는 달리 창조적 영감과 상상력에 의한 비합리적 활동을 뮤지케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음악, 시, 연극, 무용 같은 활동들이 바로 뮤지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테크네든 뮤지케든 예술은 실용성이나 상업성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관념이 성립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사실 진공의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상업성이나 실용성과 상관없는 순수한 예술이라는 관념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예술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사냥 연습용 동굴 벽화나 종교 제의에 필요한 회화, 궁정의 인테리어용 장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 사랑을 카피하다에서 예술에 관한 책을 쓴 작가인 제임스는 흥미로운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로렌조 드 메디치가 미켈란젤로에게 알란티카 큐피트상을 복제시킬 때 진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대가도 메디치 가문 같은 후원자가 없었다면 그런 빛나는 예술적 성취를 이루긴 힘들었을 겁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렘브란트조차도 야경이란 단체 초상화를 주문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게 그렸다는 이유로 화가로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빈곤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술을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부족에서 왕족으로, 종교로, 예술 후원자로, 예술품 상인으로, 그리고 현대의 예술 산업으로 변화했을지언정 예술이 자율적으로 존재한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류미에르 형제에 의해 영화를 촬영하고 영사하는 장비인 시네마토그래프가 발명된 1895년 이래 지금까지 말입니다. 영화의 역사에서 거대 영화 산업의 시스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프랑스의 장리 코다르, 독일의 뉴 저먼 시네마, 미국의 아메리칸 뉴 웨이브 시네마는 자율적인 영화 제작과 배급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영화 산업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며 좌파 감독이라 불리는 켄 로치의 영화 역시 영국의 BBC나 채널4 방송국 등 큰 자본을 가진 주체의 투자를 받았고 상업적 배급망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왔습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의 영화를 두고 상업주의에 빠져 있다며 비판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영화가 상업적이지 않았던 시절을 찾기는 힘듭니다.
영화 학자인 데이비드 보드웰이 모더니티 태제라고 명명하는 것에 따르면 영화는 근대 자본주의와 대도시의 산물입니다. 그야말로 모더니티의 자식인 영화가 상업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 영화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조건이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영화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았을 때 영화 예술과 영화 산업은 영화라는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생태계의 순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영화가 예술과 상품의 혼합이란 말이 아니라 둘을 분리했을 때 서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로서의 영화는 영화 산업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며 산업으로서의 영화는 영화 예술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 없이는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또 하나의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입니다. 다른 예술들이 박물관이나 전시회, 연주회, 경매장 같이 다분히 고급스러운 공간들로 이동한 와중에도 영화는 여전히 보통 사람들을 위한 거리의 예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고급스러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냐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는 고급 극장에서 방구석까지 어디서든 대중과 긴밀히 스킨십하는 예술로 존재합니다. 고급 예술은 대중 없이도 소수의 부유한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상품으로서 존립이 가능하지만 영화는 다릅니다. 대중을 잃는 순간 상품으로서든 예술로서든 영화는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대중이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면 영화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상품으로서 위험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왜 대중을 잃으면 예술로서의 영화도 없는 것일까요? 첫 시간에도 언급한 적 있는 예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지만 듀러의 파나는 부분적으로는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부분적으로는 공개적인 시장에서 판매할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선택받은 소수뿐만 아니라 입장료로 1실링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호소하려고 했고 또 이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상업 예술이 비상업 예술보다 더 활기에 차 있고 따라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잠재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통 가능성의 요구 때문이다. 이전의 모든 재현 예술의 과정들은 그 정도가 높건 낮건 간에 세계에 대한 관념론적 파악에 부합했다. 이런 예술들은 소위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했고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념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형태없는 진로에 투사했지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영화, 오로지 영화만이 우리가 좋든 싫든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정당하게 취급한다. 영화는 이 모든 것을 예술가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리적 사물과 녹화 기계의 실제적 조작을 통해서 이뤄낸다. 영화의 매체는 물리적 현실 그 자체다. 파노프스키의 말대로 예술은 대중과 소통해야 그 활기를 유지할 수 있고 특히나 대중의 삶을 재료로 한 영화는 그들의 폭넓은 삶과 맞닿아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접점이 끊어지게 되면 영화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령 현재 대중의 정서와 호흡하지 않고 권위주의나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옹호하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 작품은 상품으로든 예술로서든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화는 그래서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산업과 예술, 대중, 셋이 사이좋게 붙어 있어야지 어느 한쪽이든 사이가 멀어지면 특유의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화는 상품과 예술, 대중문화라는 새 정체성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그 균형을 조율해 나가고 그 역동성이 바로 영화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객은 그 역동성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시민 관객이 영화의 정체성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 역동성을 견인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화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건 관객인 시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민의 영화관, 영화관지기 별구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